헌법적 혼란이 일어나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어요. 헌법에. 그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 국힘당은 계속해서 뭔가를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사회주의적 구호를 들고 나와가지고 국힘당을 가리는 전략을 늘 써왔어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마다 국힘당은 계속해서 무이념 정당으로 되고 민주당의 이념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이념으로 삼으면서 계속 자유를 양보하고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후퇴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민주당이 1당이고 국힘당은 제2당이었다고. 국힘당은 자기의 정강정책이 없어요. 늘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선취해가지고 그걸로 선거 슬로건을 삼아서 이때까지 말하자면 빌어먹고 살아온 거예요. 구차하게 살아온 겁니다. 그 저당이 이제는 망할 때가 왔어요. 저당이 이제는 문을 닫을 때가 왔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들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당법, 선거법 이런 게 신생정당의 출현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다음 선거에서 몇 명이나 출마를 할지 어떤 정치에 도전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신생정당의 출현을 막아놓고 있는 정당법, 선거법이에요. 그래도 이 당은, 개혁당은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든 당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당을 만드는데 그 누구든지 당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만들어집니다. 각 5대 지역, 5대 특별시에서 1000명 이상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5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두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길에 가서 당 새로 만든다고 좌판 벌리고 사람 모집해 보세요. 하루에 정말 스타가 없이는 못 모읍니다. 너희들 있는데 왜 국힘당으로 안 나왔니? 너희들이 뭔데? 민주당으로 나와야지 민주당에 안 넣어주더나? 뭐 이런 거죠. 반응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정강정책을 딱 써붙이고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정강정책을 써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선관위 규정이.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알리는 모든 종류의 방법이 다 차단돼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요 정당이라는 놈들이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생정당은 무조건 불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도 이 양당의 진영 논리가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국힘당으로 나오지? 뭐 이런 거예요. 인물도 좋구만. 국힘당은 안 넣어주더나 이러면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그런데 선거민들은 그렇게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 말하자면 성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벽을 뚫으면 국힘당을 드디어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죠. 그게 무슨 아까 우리 조갑재 선배는 김춘추 얘기를 어디 가면 꼭 하십니다마는 김춘추가 되기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 그러나 야망을 가지십시오.
87 민주화 체제 40년에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도록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여기 보면은 국가는 경제적 방법이 아니야. 사회적 방법도 있어.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만들어진 것은 86년이지만 위원회는 87년, 소위 87 민주화 체제, 87 체제의 출범과 함께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가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내걸고 이게 헌법적 명령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런 거죠. 우리 헌법에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얘기가 빗나간 행복추구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행복추구권을 정부의 의무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행복추구권은 뭐죠? 행복추구권은 나를 국가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나의 청구권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은 내가 나의 행복을 내 마음대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자유권이에요. 국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내가 갖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고. 내가 내 행복을 마음대로 정한다. 내가 청바지를 입든지 내가 신사복 바지를 입든지 내 마음이야. 나의 자유에 국가는 간섭하지 마. 나는 이 상태를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라는 나의 자유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쭉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국가가 모든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무슨 국가의 의무인 것처럼 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말하자면 그 원래적 의미가 굉장히 훼절되고 용회되고 있는 거죠. 녹아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87 체제로 만들어진 것이 정교조와 민노총입니다. 헌법 안에는 정교조 말도 없고 민노총 말도 없어요. 그런데 87 체제의 결과로 만들어진 두 개 가장 막강한 우리 사회 조직이 정교조하고 민주노총입니다. 국힘당은 단 한 번도 87 체제를 극복해 보겠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정당입니다. 87 체제를 극복해서 우리 헌정체제를 자유의 헌정체제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이상한 국힘당 저 보수 맞아? 보수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보수당이 아니다. 자, 이 이상한데 40년의 경과와 결과 범죄자의 양산 무법 탈법 국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많나? 헌법을 이렇게 국가의 의무를 많이 규정해 놓고 규제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정했잖아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조항으로. 그래서 국회가 매번 법을 만들 때마다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는 그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에 간섭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간섭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단 뒤로 가서 한번 보자. 24년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수용 가능 인원이 5250명이에요. 그런데 재소자는 얼마나 되느냐? 24년 현재 63,200명이에요. 그럼 20% 이상 오바죠. 콩만한 면적에 빠글빠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오면 다 허리가 나가요. 안전거리도 허리가 나가 있고, 감옥 갔다 오면 다 허리가 나가.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다 암에 걸려. 비인간적인, 말하자면, 그 좁은 바닥에 앉아서 태양과 추위를 견뎌야 돼. 전과자는 얼마나 되느냐? 2010년 1084만 명이던 전과자. 지금 2020년 현재 전 국민의 29%가 전과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린애 빼고 15세 미만 촉법 소년들 다 빼고 무슨 뭐 아예 늙어서 이제는 범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 빼고 하면은 범죄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전과자 숫자는 30%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남자 10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3명은 전과자예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기업체 사장들 모아놓고 강의도 많이 했거든. 앞에 쭉 앉아있어. 앞줄. 전과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부 전과자예요. 쫙 앉아있는 기업체, 꽤 큰 기업체 사장들이 다 전과자입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언론들은 벌을 주기를 부추기거든. 중대재해처벌법 뭐 다 걸려. 뭐 하여튼 검사가 누구든지 24시간을 따라다녀서 범죄자를 못 만들면은 그 검사는 무능한 검사야.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징역 보내고, 양재대로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걸리면은 징역 가고, 산에 가서 도토리를 사유림에서 도토리를 채취하면 징역 5년에 처하고. 그래서 검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할 때 휴대폰을 딱 낚아채. 압수해요. 휴대폰을 낚아챈 다음에 그것을 포렌식을 쫙 해서 갖고 있어. 온 국민의 휴대폰을 다 포렌식을 해. 쫙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홍길동을 잡아서 뭔가 다른 사건으로. 그러면 홍길동과 관련된 여러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야. 홍길동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그걸 다 뒤져. 어떤 범죄라도 걸린다고. 그럼 집어넣을 수 있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어떤 범죄로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나라가 돼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과잉범죄와 형사처벌하는 범죄 항목 수가 모두 8,200개입니다. 지금 아마 9,000개 정도 됐을 거예요. 이 8,200개가 2010년인가 통계거든. 지금은 9,000개 정도 되었을 겁니다. 부장검사가, 담당 부장검사가 8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8년 동안 수사를 받은 조성래 회장. 예? 이게 어떻게 되어서 8년을, 담당 부장검사가 8명이 바뀔 동안에 계속 수사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 어떡하냐. 야망국가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수파들이 날 보고 이재명의 품에 안긴 정규제 이래가지고 정말 야만적인 국가예요. 선거법에서 공직자 선거법에 윤석열 자기도 거짓말을 계속했거든. 근데 대통령이 됐어. 같이 싸우는데 거짓말 조금 한 이재명이는 걸려가지고 지금껏 거짓말했다고 재판을 받고 있어. 그 감옥을 갈지도 몰라요. 윤석열은 안 가고 이긴 자가 진 자를 심판해. 이 야만적인 국가잖아요. 이긴 자의 거짓말은 용서되고.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의 마누라 부인, 몇 년 동안 139번의 압수수색을 했어. 그래가지고 밝혀낸 범죄가 10만 원이야.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와, 안 나와? 139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2년이 넘게 수사해가지고 밝혀낸 범죄가 10만 원이야. 그것도 밥값. 무슨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밥 먹은 거. 불법 카드 사용 금액 10만 원. 정말 깨끗하잖아요. 난 놀랐어. 그 결과를 보고. 야, 정말 깨끗하구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어떻든 재판을 받고 유죄가 났어요. 10만 원 가지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어떤 기분이 돼 있겠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은 형벌이 뭐냐? 당선 무효형이야. 당선된 적이 없는데? 당선 무효형이야.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